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소유하고 싶은 자동차 페라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vs 페라리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맷 데이먼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망하시는 남자 배우분들이 나오시죠. 포드랑 페라리가 붙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쟤네가 왜 붙지? 포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페라리도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했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접했던, 거기서 형성화된 나의 이미지와 생각 두 개가 딱 충돌하는 순간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1923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세계 3대 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동안 레이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13,629km 이거를 가장 많이 도는 차량이 우승하게 되는 지옥의 레이서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고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의 성능이 검증을 받는 거죠. 차량이 성능이 떨어지면은 이 지옥의 레이스를 오가는 가운데 중간에 고장나서 퍼져버리겠죠, 차가. 포드는 미국의 차고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차죠. 자, 미국과 이탈리아. 자, 스타벅스도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가 망했지만 망한 데 중 하나가 이탈리아죠. 영어도 안 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고 뭐건 그거에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포드라는 거는 미국의 차인데 미국 차를 생각해 보시면 뭐 험머라던가 엄청 크고 막 사막을 오르내리고 오프로드 근데 연비는 떨어지고 이런 차 상상이 되시죠? 디자인은 곡선이 아니고 막 직선이고 네모나고 막 이런 거 생각되시지 않아요? 이탈리아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는 뭐가 생각나세요? 굉장히 유리한 디자인과 뭔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날 것 같은, 그리고 흔하지 않은, 당연히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페라리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영화 제목만 보고는 페라리가 이긴 거를 이미 결정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 영화는 포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페라리 이기는 게 아니라 포드가 이기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대회 하면은 이제 빠른 어떤 스피드와 그리고 성능 그거였죠. 1960년대에 이제 매출 감소에 직면한 포드사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기 극복을 하려고 스포츠 부문 1위 페라리를 사버리려고 해요. 페라리를 사버리려고 했을 때 이 영화에선 물론 포드가 이겨서 끝났지만 오늘의 주제가 이제 페라리잖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페라리의 까칠함 뭐냐면 포드사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사버리려고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페라리 조금씩 뽑아내고 있던 거기 가갖고 페라리 우리 포드사로 들어와 했어요. 페라리의 그때 창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같이 못생긴 차 만드는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완전 개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포드사가 너무 열받은 거야. 이놈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레이싱 대회에서 꺾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우승자 출신 레이서 데려오고 성격이 모났지만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은 뛰어난 애를 딱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꺾어버리는 거죠. 24시간 르망 레이스에서. 그래서 결국 페라리를 꺾고 우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드가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포드 주식을 갖고 온 게 아니죠. 포드는 대량 생산이에요. 똑같은 차를 많이 찍어내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찍어서 많이 파느냐, 거기에 목적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차 회사고,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공장도 작은 공장에서 그냥 정말 수작업으로 한 대씩 엄청 느리게 생산해서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드 같은 경우와 완전 극명하게 대립되는 거죠. 어쨌든 페라리가 여기서 졌지만 페라리의 역사는 이거 한 번 졌다고 끝나지 않죠. 페라리가 그 경주에서 한 번 졌다고 포드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곡선미 버리고 직선미 페라리 차 대량 생산해가지고 지금 아무나 갖고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렇게 끝났지만 페라리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았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페라리가 상장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페라리는 2015년도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고요. 2016년도에 이탈리아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상장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거죠. 공개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장회사가 된다는 것은 비상장회사보다 훨씬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사건건 전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라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아무나 탈 수 없고 소수만 타는 차 굳이 대중에게 공개해가지고 막 알릴 필요가 없는 차량이에요. 살 수도 없거니와. 근데 이제 페라리가 주식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했다는 거. 근데 아주 보수적이니까 늦게 변했죠. 2015년 16년에 들어서야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1920년대에 세계적 드라이버로 활약했던 엔초 페라리, 드라이버로 활약을 하다가
내가 그냥 이 드라이브하는 차를 만들어 버려야겠다 해서 1929년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페라리입니다. 엔초 페라리의 이름을 땄죠. 1988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열릴 때 엔초 페라리가 사망을 합니다. 1980년대 엔초 페라리가 사망하기 바로 전에 노년에 페라리가 F1에서 1979년 이후에 우승을 놓치기 시작하고 이쪽 한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차 판매 쪽에서는 얘는 뭐가 없다. 비싸기만 하다. 비싸기만 한데 그 매력이 있으면서 비싸면 되는데 예전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면서 비싸기만 한 차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기서 구원투수로 등장하신 분이 계시죠. 루카 코르데로 디 몬테제물로 회장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무려 23년을 이때부터 역임을 하시는데 이 당시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페라리가 1997년과 98년에 F1 챔피언십 우승하고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페라리가 5회 연속 챔피언을 합니다. 그저 비싸기만 한 차라는 오명을 지워버리고자 연 7,000대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고 비싼 차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에 상장을 하면서 7,000대에서 9,000대로 생산 판매를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연 2,000대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나 7,000대로 제한을 해서 비싸기만 한 차라는 오명을 버리게 만들었는데 그 연 7,000대를 버렸다. 이것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증권거래 상장이 있었던 그 시기에 제네바 모터쇼 2016년에는 무슨 모델들이 나왔을까요? 이미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경쟁적으로 모터쇼에 출품하면서 이런 차가 미래차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근데 페라리는 전기차 없어요. 수소차 없어요. SUV 없어요. 자율주행 없어요. 디자인은 초미래차예요. 페라리가. 초미래차인데 거기 들어가는 기관이나 이런 거는 내연기관이죠. 그것도 엄청 시끄러워요. 왜냐면 F1의 최강자, 레이싱의 최강자인데 거기서 누가 조용하게 가는 전기차가 있어요? 소음이 없으면은 무슨 레이싱의 재미가 있어요? 레이싱은 바닥을 긁으면서 바퀴 자국을 내면서 지랄맞게 소리가 나야지 제맛인 거죠. 그래서 2016년 제네바 모터스 당시에 당연히 질문이 들어왔겠죠. 다른 회사들 차들은 다 이 미래차를 전시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또 페라리의 매력은 요란한 엔진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페라리는 절대 생산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당시 CEO 세르지오 마르키오네가 한 말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가겠죠. 미래에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대가 뽑힌다는데 당신네들은 운전대가 계속 있을 겁니까? 그때 페라리는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만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관심이 없다. 2016년에 CEO까지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CEO가 나가고 지금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내연기관차의 미련을 못 버리는 임원들을 해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2016년 1월달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상장하고 나서 보수적인 7,000대 판매를 연 9,000대로 판 것까지는 그냥 투자자들에 대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렇게 절대 우리는 자율주행도 없고 전기차도 없고 페라리는 오로지 요란한 소리만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냐 회장이 들어오니까 내연기관차의 미련을 못 버리는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에 첫 전기차를 공개하겠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대요. 갑자기 페라리가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안에 그 조종사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203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아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엔진은 없어야 돼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건 탄소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내연기관차를 계속 만들고 그렇게 부릉부릉 소리를 내고 바닥을 긁고 그런 게 전기차 수소차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라리에서 나온 전기차는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밖에 없고 순수 전기차가 한 대도 안 나온 상황에서 2030 탄소 중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SUV입니다. SUV 절대 안 만든다는 명차 회사들. 람보르기니에서 SUV가 나왔죠. 맨날 낮은 차만 만들어가지고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누워서 타는 차인데 SUV가 나왔어요. 페라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파이샷들이 찍히고 있는데 SUV 프로산계가 2020년 상반기 공개 전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옛날처럼 포드한테 큰 소리 치면서 너네 공장으로 못생긴 차 만들어 또 돌아가. 이때만큼의 깐깐함이나 고고함이나 도도함을 가졌다가는 지금 극심하게 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페라리라는 명차조차도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완전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어떤 단계가 있나 봐요. 뭐냐면 작년에 아주 재밌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지만 사실 테슬라의 CEO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테슬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인간을 화성으로 2040년까지 2050년까지 어느 정도 이주하는 게 목표예요.
테슬라에는 관심이 없고 테슬라로 돈 벌어서 다른 우주 산업을 하는 거에 저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똘끼가 세상을 바꾸는 건 맞죠?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대표격인 앨런 머스크,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좁혀봐도 전기 자동차라는 시대를 열게 만든 인물. 그 엘칸 페라리 지금 회장, 그 회장이 둘이 단독으로 만났어요. 이탈리안 테크 위크, 이름이 이탈리안 테크 위크예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데 테크에 대해서 다루는 자리예요. 테크 위크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바뀐 거죠. 여기서 페라리의 본질은 운전에 있다.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오늘날 승마처럼 자율주행차로 옮겨가는 세상에서의 운전의 가능성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페라리 회장이 승마 얘기를 했더니 페라리 회장님, 그 페라리 로고 아실 텐데 페라리 로고에 작은 말이 있는데요. 페라리 로고에 작은 말을 달아놨으면서 뭔 지금 승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페라리 그 마크에 작은 말이 있으면 승마에 비유를 하셨으면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승마처럼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대에 운전의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로고에는 말을 박아놓고. 그래서 청중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약간 8차원, 16차원적이자 약간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칸 페라리 회장님이 극심한 변화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는 수용하는데 자율주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페라리가 차량 판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 드리는데 두 축이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두 축이. 트랙 안에서의 페라리가 있고 트랙 밖에서의 페라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매력을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대신에 트랙 밖에서는 전기차니 수소차니 탄소 중립이니 이런 게 자꾸 나오고 SUV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페라리의 그런 어떤 운전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 아니야? 페라리 회장님 포기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페라리를 사실 수 있으신 분은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를 만약에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럼 뭐를 사야겠습니까? 페라리 주식을 모아야죠 지금. 페라리를 나중에 사고 싶은 내 아들 딸이 있다. 페라리 주식을 한 주씩 모아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페라리 차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힐튼 메리어트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어릴 때 스케치북에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5성급 호텔에서 내가 스포츠카 페라리를 딱 타고 쭉 미끄러져서 딱 쓰는 그 장면. 그 꿈꾸는 거 아니에요 다들? 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린 그림을 꾸겨갖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아들 딸들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명차, 명호텔, 명품 주식 이런 거를 사주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실물을 사는 이런 거를 한번 뭐 테크트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페라리가 어떻게 이렇게 명차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차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적당히 녹아내는 이런 모션만 취하는 이런 어떻게 지위를 갖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시다면 이런 명품 주식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명품 주식 시리즈로 뭐 여러 가지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채널 주식하고 자빠졌네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일섭의 해품주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